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2 세계사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내가 우리 선생님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2 세계사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 자,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고대부터 이제 중세까지의 역사를 총 정리할 예정인데,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들어줘야 되고,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사항이 바로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인물들이 될 거예요. 바로 역사상으로 중요하게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왕들도 있겠고, 아니면 또 여러 주목된 인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나라가 약간 힘들었을 때 그런 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고 부흥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뭐 여러 장군들도 있을 거고, 여러 그런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봐주고, 그 인물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 그런 사건들의 능력에서 봐줬으면 좋겠어. 인물과 그리고 그런 인물들 주변의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각 시대별 있죠.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중세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시대에 거치면서 있었던 여러 문화들, 그리고 이런 문화들의 특징이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우리 세계사는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한번 기점에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그리스 문화였던 거 기억나요? 자, 그리스는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 선생님이 편집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집트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오리엔트 문명이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이런 그리스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죠. 크레타 문명은 이러한 오리엔트의 문명을, 동방의 문명을 그리스 지역에 전파한 역할을 했었어. 그리고 이런 미케네는 이제 위에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그런 와중에 멸망하게 되었고, 이런 혼란에 수습하던 와중에 성립했던 게 바로 폴리스였습니다. 자, 폴리스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줘야 합니다. 자, 폴리스는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바로 우리 신전이라고 하는 아크로폴리스, 제일 높은 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넓게 퍼져 있는 아고라 광장에서는 여러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여러 상업도 전개하는 그런 광장, 넓은 곳이었어요. 자, 폴리스는 개개의 폴리스별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런 독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지만, 올림피아 제전, 바로 올림픽의 전신이 그런 올림피아 제전 때, 이제, 자신들만의 민족의식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폴리스,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 있었죠. 여러분, 아테네와 스파르타 꼭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테네의 특징이 무엇인지, 스파르타의 특징이 무엇인지 각각 알아둬야 해요.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지도를 한번, 이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안지대 있었죠? 자, 잠시 다음 지도 잠깐 보면은, 이걸로 볼까요? 자, 아테네는 좀 더 바닷가에 좀 더 지도 확대해서 보면은, 좀 더 바닷가에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파르타는 그거보다 좀 더 안쪽에 있는 내륙 지방에 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발달한 경제 구조가 달랐습니다. 자, 아테네 지역에서는 바로 상업이 발달하였고, 상업을 하면서 타 지역과의 교류가 많이 있었고, 반면 스파르타 지역에서는 바로 이제 내륙 지방이었기 때문에 넓은 평야에서 농업을 발달하게 되었어요. 자, 이 두 지역은 바로 교육 방법에 있어서 달랐는데, 바로 아테네는 좀 더 평등한, 자유로운 그런 교육으로 바로 대화 토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펼쳤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군사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정치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아테네는 민주 정치에 바탕을 하였기 때문이고, 스파르타는 바로 소수의 시민이, 원주민이 지배하면서 이제 엄격하게 군사를 교육받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위쪽으로 돌아와서 둘이 정리해 보면은 아테네는 해안가에서, 스파르타는 내륙 지방에서 발달을 하였고,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따라서 상업, 스파르타에서 농업이 발달하였어요. 자,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였지만, 이제 모든 시민이 참여하진 않았던 거죠. 바로 외국인, 그리고 여성은 정치에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독재자가 발생할 염려를 해서 이제 도편 추방제라는 제도가 있었죠. 자, 도편 추방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독재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10년 동안 이제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도 있었어요.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군사를 바탕으로 독재적인 그런 정치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 그리스 문화가 이제 문화를 꽃 피우고 이제 쇠퇴할 때 크게 두 차례 전쟁이 있었죠. 바로 이 지도에 나오는 어, 페르시아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되겠어요. 자,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바로 우리 왼쪽 편에 있는 그리스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대결이었는데 이런 대결에서 결국 이런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전을 겪으면서 결국 그리스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중심이 되었던 아테네가 성장한 상태였고 아테네는 이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불리는 이제 민주 정치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테네가 혼자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런 아테네 독주, 바로 혼자 너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름 음, 이 페르시아 전쟁 때 힘을 썼던 스파르타가 이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스파르타 있는 지역 보이나요? 그 가운데 지도에 이 스파르타가 있는 지역에 있는 지형 그 지역을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해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화와 토론 중심을 하던 그런 교육이었다면 스파르타는 애초에 약간 군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었잖아. 근데 결국 이 전쟁을 했을 때도 결국 스파르타가 이길 수밖에 없었고 스파르타가 이제 그리스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결국 그리스는 쇠퇴하게 되고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죠. 자, 선생님이 아까 문화도 여러분들에게 유익 있게 봐달라고 했었어. 그거죠? 자, 그리스의 문화는 한마디로 무엇이다? 인간 중심 문화다. 인간 중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면서 여러 문화, 미술, 건축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건축물로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 교과서에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너무 빠르면은 이제 여러분 정지해서 따라와 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케도니아가 연 시대, 바로 헬레니즘 시대예요. 자, 헬레니즘 시대의 연 인물,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인물의 업적은 여러 정복 활동에 있는데, 바로 정복 활동을 하면서 동방으로 원정을 했다. 바로 우리 페르시아가 있던 동쪽으로 원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지중해 넘어서 우리 거의 인도스강 유역에 이르는 인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은 막 인도의 사람이었던 네루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알렉산드로스의 이 원정이 바로 자신들의 침략이었다라고도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아무튼, 자, 이런 알렉산드로스는 또 원정만 한 게 아니었어. 원정을 하면서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시키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성립을 하게 되었어. 자, 이런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이제 동쪽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답니다. 참 이런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양상으로서 바로 세계 시민주의,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one, world, we are the world 이러면서 이제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철학들도 발달하게 돼요. 대표적인 두 철학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학 바로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이제 자신들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은 우리 그냥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라는 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자, 또한 그 아래쪽 보면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그 조형물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타나 있는 라오콘 문당도 이 시기에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지도를 보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고 오른쪽으로 동방으로 원정을 하면서 이 엄청나게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중요한 인물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펴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헬레니즘 시대 다음으로 바로 로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여러분들 우리 로마의 정치 체제가 변화하는 걸 위주로 처음에 봤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네요? 바로 로마의 정치 체제 우선 공화정이라는 게 있었지. 자, 공화정은 바로 우리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원로원 그리고 집정관에서 자신들의 힘을 막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런 귀족들이 혼자 독주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맞다 없었다 하면서 바로 평민들이 이들을 견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쩍쩍쩍쩍 하면서 성장한 바로 그런 체제 여기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했었죠. 자, 로마의 공화정이 평민이 강해질 수 있었던 요소
무엇이냐? 바로 평민은 평민회라고 해서 이제 이런 평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평민회에서 이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호민관이라는 사람들을 뽑기도 하였죠. 그리고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운영할 수 못하게 바로 시비표법이라는 것도 제정을 하게 되었어. 자, 이런 로마는 점점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누구랑 하였느냐? 우리 교과서 지도에 있는데 아래쪽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의 위쪽에 카르타고라는 지명 보이죠? 이 카르타고와 이제 로마의 대결을 하면서 바로 이런 대결을 우리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죠. 포에니 전쟁을 통해 이러한 로마가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 결과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 지중해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어떻게 하느냐? 귀족들이 자신들만의 농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농장을 만들게 되면서 귀족의 라티푼디움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로마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제 여러 평민들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 힘을 얻을 때 바로 로마 시민들이 자신의 땅을 바탕으로 바로 자영농이 되고, 이런 자영농이 군사로 역할하면서 세졌는데, 이러한 자영농들이 이제 귀족의 라티푼디움이 발달하면서 몰락을 하게 돼. 귀족의 자영농들이 바로 라티푼디움의 발달로 몰락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다? 그라쿠스 형제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자, 그라쿠스 형제는 바로 말 그대로 브라더스 형제, 둘의 형제인데 바로 형 그라쿠스가 있고 동생 그라쿠스가 있었어. 근데 우리 아까 귀족의 여러 농장을 형성하는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더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눠주기도 했고, 이런 이제 백성들 그리고 자연농들에게 이제 그런 곡식을 싸게 나눠준다든지 창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개혁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런 개혁이 바로 귀족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카이사르라는 인물은 세 명에서 우리 나눠서 이제 견제를 하면서 한번 통치를 해보자라고 했다가 결국 자기 혼자 약간 독재적으로 다 나아가게 돼요. 이렇게 독재적으로 나아가다 보게 되니까 우리 원래 공화정 입장에서 이제 귀족이 강했는데, 이런 귀족들이 당연히 카이사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카이사르가 이를 이제 죽이게 되었고 카이사를 암살하게 되었고, 이 카이사르의 뒤를 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이것을 잘 조절을 해서 이제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면서도 이제 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제정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로마는 그 이후에 조금 현명한 그런 황제들이 이렇게 쫙 나타나게 되면서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끝나갈 때쯤 바로 군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군인 황제 시대로 이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어요. 자,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서 이제 나라를 수습하려고 했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인물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 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바로 나라의 혼란을 수습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업적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그는 당시 이제 유행하고 있던 크리스트교를 이제 공인을 하게 돼요. 바로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래 로마는 여러 신들이 믿는 다신교였거든. 근데 이제 이러한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탄생하고 퍼지게 된 크리스트교가 로마 제국에 널리 퍼지게 되자 이제 여러 혼란이 있게 돼요. 이러한 혼란 과정에서 콘스탄티누스 제제는 크리스트교를 그냥 공인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결국 이러한 크리스트교를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업적, 바로 그는 로마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비잔티움, 아래쪽에 지도 보이죠, 여러분들?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는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천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바로 로마에 있었던 여러 원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을 누르고 우리 정치를 한번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 업적 그리고 이 인물의 이름 여러분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해서 이제 코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이제
아테네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국가의 종교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국교화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는 또 로마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돼요. 자, 왜냐, 너무 나라가 커졌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혼자 다스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로마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이제 다스리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서로마는 결국 게르만족이 이동하는 와중에 멸망을 하게 되었었죠. 자, 이런 로마의 문화를 한마디로 우리는 실용적인 문화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문화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곳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교과서에서도 뭐 여러 도로도 나오고, 여러 수도교라고 해서 다리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12편법에서 로마의 귀족들이 이제 평민들에게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12편법이 더욱 발전돼서 로마 시민을 위한 법, 시민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 더 나아가 로마 제국 전체에 관장할 수 있는 만민법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법이 이런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로마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빨리 중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세의 시작,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소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멸망을 하면서 우리는 중세가 성립하게 되었다. 중세가 시작하게 되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하는 바로 그 분기점이 바로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소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 이런 서로마의 멸망 와중에서 여러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프랑크 왕국을 세웠죠. 프랑크 왕국에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클로비스라는 인물도 있었고, 카를로스 마르테일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근데 우리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 카를로스 대제라는 인물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정복한 지역에다가 크리스트를 전파한 이제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그에게 서로마 황제에 관해 수여했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서로마 황제에 관해 이제 그에게 수여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이제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들의 그런 법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나라를 이제 아들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조항이 있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프랑크 왕국이 결국 분열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 말고 이제 바이킹을 타고 다니는 노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중세 유럽이 봉건 사회를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이 봉건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아래에 있는 수제 탐구를 다 같이 봤었죠? 자, 우리 봉건제도는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 바로 주종관계 그리고 장원제도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주종관계는 바로 계약적인 관계였다. 바로 양쪽이 의무를 가진 계약 관계였다라고 하면서 국왕이나 기사, 제후와 기사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제 계약의 관계를 맺은 거였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서 우리 니은과 디귿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바로 제후나 기사가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면은 이제 국왕이나 충성과 군사적인 봉사를 바친다라고 한다면은 국왕은 이제 기사에게 땅을 주는 봉토를 주는 거였죠. 이러한 봉토를 이제 그러한 땅을 가진 사람이 장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장원 안에서 기억에 있는 농노들이 이제 지배를 받았던 거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장원을 사용했던 농노들은 여러 특징이 있었어. 바로 농민적인 성격 그리고 노예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농민적인 성격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이제 가정을 형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결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들은 노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어. 무엇이냐? 바로 자유롭게 이상을 할 수 없었다.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없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영주에게 묶여있는 속박되어 있는 존재였다는 것. 그러면 농노의 특징까지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우리 비잔티움 제국이었어.
우리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잠깐 배웠듯이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상에서 멸망을 하였다라고 했지만 우리 그 이후에 동로마, 우리 비잔티움 제국은 훨씬 더 오래 갔다라고 했었죠. 자,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바로 황제 교황주의가 있었죠. 바로 황제가 이제 종교도 관장을 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그런 형태였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바로 우리 아까 얘기하겠던 콘스탄티노폴리스였죠.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우리 왜 수도로 좋았는지 교과서의 아래쪽에 기억했었던 거 기억나죠? 침략을 받기도 침략을 받았을 때 이제 방어하기도 유리하였고 또한 그리고 그쵸 맞아 우리 동쪽과 서쪽의 교역을 할 때 중심지였어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제 중요한 도시였다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야 그치 자 이런 비잔티움제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 누구였다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다 자 전성기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인물의 이름 그리고 업적 헷갈리지 않게 봐둬라라고 했었어요 자 이러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옛 로마의 전투를 엄청 많이 회복하였다. 자, 여기 바로 지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가 지은 성당 바로 성소피아 대성당 보이죠.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자, 성소피아 대성당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위해 지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자, 그의 건축 양식, 바로 그 아래쪽에 나오는 비잔티움 양식이 있습니다. 자, 비잔티움 양식 하에서는 바로 둥근 돔 있고 내부에 모자이크 양식이 있었다는 거. 그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모자이크 양식이죠. 자, 돔은 바로 우리 동그랗게 지붕에 있는 그런 것을 동근 돔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문화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비잔티움 양식도 여러분들 특징 잘 외워둬야 합니다. 자, 한편 이런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죠. 자, 비잔티움 제국 이야기할 때 우리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어. 바로 성상숭배, 금지령 이런 것이 있었죠. 바로 우리 서로마 같은 경우에 바로 서로마 지역, 바로 로마 지역 같은 경우는 게르만족에 이동을 하였고 이런 게르만족에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상이라는 걸 사용하는 게 좋았다고 했었잖아. 근데 우리 그리스 종교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동쪽에 있는 동로마 입장, 황제 교황주의 표방하는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성상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성상을 쓰지 마라고 했었고 이러한 대립으로 결국 동쪽과 서쪽의 교회가 분리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동서교회가 분리되면서 이제 동쪽에선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나죠? 자, 이제 비잔티움 지역까지 해봤고 다음 쪽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세 사회의 문화 엄청 큰 중요하죠. 자, 바로 문화가 한 파트로 나왔네. 자, 이 시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이다? 바로 우리 크리스트교라고 했었죠. 자, 이 크리스트교가 중심으로 이 시기에 발달하게 되었는데,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교회가 이제 힘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우리 교과서에서 이 부분에서 바로 수도원장 대주교라는 부분에 강조를 했으면 선생님이 이제 교회나 대주교, 교회에서도 이제 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땅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성스러운 직업인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부패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부패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황, 그리고 수도원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서 교황 입장에서 이제 황제와 대립을 하면서 성직자 임명권을 빼앗아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런 와중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무엇이다? 카노사의 굴욕이다라는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었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 관련된 우리 그림 기억나죠? 우리 교과서 아래쪽에 잘 있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우리 성주에 가서 싹싹 비는 장면이 있었고, 우리 막 이런 카노사의 굴욕이 과연 누가 굴욕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도 기억나죠? 자, 이런 카노사의 굴욕의 결과 결국 이런 성직자 임명권은 결국 이제 교황 쪽으로 슬슬 가게 되었고 보름스 협약으로 교황이 완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교황권은 계속하게 강화를 하게 되었죠. 이런 교황권 강화로 이제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자, 우리 아래쪽에 문화 먼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사 유럽의 문화로 이제 여러 신학이 발달하였고 교회 부속 기관이었던 스콜라에서 발달한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또한 우리 그 오른쪽에 있는 코딩 양식 한번 기억할까요? 자, 코딩 양식은 우리 아까 비잔티움 양식과 비교해서 약간 봐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비잔티움 양식은 이제 둥근 돔 그리고 안에 이제 모자이크 양식이 있었다면 코딩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티어랑 연관 지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제 하늘로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높게, 뾰족하게 지었던 거 기억나고, 그 안쪽에 이제 얼룩덜룩한 예쁜 무늬, 성스러운 그런 그림도 나타내는 성스테인드 글라스를 안쪽에 예쁘게 쫙 그려놨던 거, 얼룩덜룩하게 그려놨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도 잘 헷갈리지 않게 가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교환권이 매우 강화돼서 이것을 터트린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 자, 십자군 전쟁은 여러 계층들이 참여했고, 왜 참여했는지 기억나죠? 바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바로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죠. 이러한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십자군 전쟁의 결과, 가자고 했던 교환권이 쇠퇴하게 되었고, 여기 참여했던 여러 봉건 제후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제후, 영주, 기사 같은 세력들이 약화되고, 이와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오히려 강해졌다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해줘야 합니다. 자, 이런 십자군 전쟁 와중에 동서 교류가 활발해졌고, 성을 발달하면서 상공 시민도 성장을 하게 되었고, 도시도 발달하게 되었죠. 자, 이런 상공 시민, 그리고 도시의 수공업자들은 자신들끼리의 동업조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길드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였죠. 자,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흑사병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되었죠. 흑사병은 전 지역의, 정지 유럽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알려지는 엄청난 전염병이었죠. 이런 흑사병 와중에 노동력이 감소되었고, 이제 이런 장원의 농노들에게 이제 화폐로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는 화폐 지대가 납부되게 되면서 농민의 지위는 점점 향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결과 자원이 점점 해체되게 되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죠? 자, 이러면 성립한 게 바로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을 하게 돼요. 중앙집권 국가는 바로 국왕, 그리고 강력해진 왕, 그리고 이런 왕을 바로 도시의 시민들이 지원을 하면서 형성 통장을 하게 되었는데, 크게 두 축이 있다라고 했었죠. 두 축 기억나죠? 관상, 관료제, 상비군,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힘이 세지다 보니까 군사도 이제 갖추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전쟁도 하게 되었죠. 바로 프랑스 내 영국 땅에 있어서 이런 영국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백년 전쟁이었고, 이제 영국 내에서 왕위 계승 전쟁으로 장미 전쟁도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총 정리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총정리 내용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또 다시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봐도록 하고, 이런 정리한 내용 이외에 또 교과서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지 여러분들 꼭 열심히 봐서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들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